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제 딸은 억울합니다. 맨발 걷기 구역에서 유리를 밟았어요. 동생이 마약 운반책이래요. 지하철에서 생긴 일.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입니다.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인데요.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온라인에서 이게 종종 사용되고 있는 기레기라는 표현,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표현이고요. 네. 기자분들을 이제 비하하는 그런 의미로 인터넷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우선 모욕죄의 개념부터 짚어주시죠. 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과 좀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점은 이제 명예훼손은 사실이 적시라는 수단이 필요하고 모욕죄는 특정에 대한 어떤 경멸의 의사표시를 그 수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욕설이나 육두무저 같은 욕설이나 뭐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개자식,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이제 멸시하는 멸칭, 인격을 멸시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저하시키는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히 모욕죄는 언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서나 또 고동으로도 성립할 수가 있는데요. 네. 공연하게 특정인을 이렇게 모욕하는 글을 쓰거나 특정인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행동 같은 경우는, 거동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데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거나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리거나 혹은 이제 흔히 손가락 욕설 혹은 머리에 손을 대고 약간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라는 식으로 표시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한다면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모욕성 댓글의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통상 100만 원 이내에 벌금이 선고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동종 전과가 없거나 네. 일회성에 그친 경우이고요. 다만 이게 동종 전과가 많고 상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걸 할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고 그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거나 그 내용이 안 좋은 경우에는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실형이 간혹 떨어지기도 합니다. 좀 악플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악플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악플은 이제 보통 이제 명예훼손, 아까 말씀드린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게 다 있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그게 허위이거나 진실이거나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 사회적인 평가나 신용을 저하시키는 거는 이제 명예훼손이 되고요. 네.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설이라든지 그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을 합니다. 네. 그럼 사안으로 돌아가서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사건은 시민기자 A씨가 2019년 8월 지역 언론사 대표이자 해당 언론사가 발행하는 지역신문의 기자인 B씨에 대해서 B씨는 이 지역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댓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이제 A씨는 이전에도 B씨의 선거 관련 보도나 B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촉구하는 그런 글들을 작성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B씨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이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네.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 두 사람 간의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다시 B 씨가 A 씨의 이러한 그 경위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적으면서 그 A 씨를 좀 비판하는 내용들을 적었고 다시 A 씨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B 씨의 글을 게시하면서 또 비평하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언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페이스북에 달린 공감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 씨는 이 지역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고 B 씨가 이 댓글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고 결국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네, 사실 기레기라는 표현이 옳지 않은 표현이긴 하죠. 하지만 일반인들부터 정치인들까지 워낙 공공연하게 써왔던 표현이라 이번 판결이 정말 궁금한데요. 이에 대한 원심 판단부터 살펴볼까요? 네, 1심과 2심은 공통적으로 이제 이런 기레기라는 표현은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이를 단지 저속하거나 무례한 표현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네.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 원심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본 건데요.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일치했을지가 궁금합니다. 결과 알려주시죠. 네, 대법원 역시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이라는 원심 판단에는 수긍을 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B 씨의 공적인 지역 언론인으로서 공적 사회적 활동과 관련해서 A 씨가 자신의 의견을 담은 글을 작성하면서 기레기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서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을 뒤엎고 대법원은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상규에 적합하다고 본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겠죠? 네, 사회상규에 적합하다. 즉 우리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에 의한 행위, 그리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법성 종합사유로 이제 정당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행위가 범죄 행위로서 구속영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정당 행위로 인정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업무에 의한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한다면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 이제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배경, 그리고 게시글과 댓글의 작성 동기, 그리고 기타 그 사실관계의 내용,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당사자 간의 관계, 전체적인 연관성을 보아서 B 씨가 언론사 대표로서 자신을 향해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제기한 상대방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또 이 고소를 당한 A 씨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B 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그 감정을 섞어서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한 표현에 불구하고 이게 이제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상규에 그 어긋나지 않는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이죠. 이번 판결이 이 기레기라는 표현을 마구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 그렇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1심과 2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동일하게 기레기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표현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형법상 금지되는 표현이라고 이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2021년도부터 대법원이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한다면은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네.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 있고요. 다만 방금 알려드린 판례처럼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무조건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신다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신다면은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죄 논란은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논의 중 하나인 만큼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험담은 지양돼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예.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금 이 소리가 저기 다 변형을 해서 나가죠? 네네. 아니, 저기 딸이 네. 보이시 피싱으로 통해서 네. 피해를 보면서 되게 큰 돈을 잃었거든요. 보이스피싱을 당하셨군요. 구체적으로 예, 어떤 예.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처음에 이제 자세한 것은 내가 지금 아직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자세히는. 네. 처음에 그 수사관이라고 이제 와가지고 검사 사칭으로 해가지고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검수 조치 검수를 받아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그것부터 시작이 됐던가 봐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돈도 한 1억 상당히 큰 돈이 갖다가 대출로 받으면서 있는 돈까지 다 해서 그게 이렇게 전달자에 전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좀 진행이 되면서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카톡이나 텔레그램 그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하면서 네. 전달도 한 60여 차례 이상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신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자기 돈을 많이 집어넣고 네. 이제 하여튼 어떤 상황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금 딸이 좀 이렇게 불안한 상태가 돼서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상태하고 그런 과정에 그 전달자까지 했던가 봐요. 네, 지금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총 거의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으셨고 대출까지 받으셨고요. 또 예, 본인도 예.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전달체까지 하게 되신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통장에다가 3천만 원을 넣어놓으면은 그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마지막 돈을 준비하는 과정에 네, 친척들한테 그게 전화를 했던가 봐요. 네, 이제 돈이 더 그런데 그 필요했으니까. 돈을 마련하면서 네, 친척들이 이상히 여겨가지고 친척들이 이동하는 과정에 전달 과정에 이렇게 붙잡았어요. 친척들이. 그러면 그 아. 범인을 잡은 상황이시군요. 아니 범인이 아니라 네. 딸을 잡은 거죠. 돌아다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 돈을 만들려 네네. 마지막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돈을 거기서 준비를 하라는 과정에 돈이 없으니까 친척들한테 돈을 꾸려고 했던가 봐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화가 오고 하면서 부모한테는 말을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형제들이 잡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그럼 따님분이 피의자 신분이 되신 거네요? 피의자면서 피해자예요. 네. 상당히 억울하시기도 하고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옆에 이진우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잠깐만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 벌려고 이렇게 그것을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과정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네. 아르바이트식이 아니라 희한하게 이게 걸려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보이스피싱에 예. 홀린 듯이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하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상당히 지금 그 아버님으로서 이제 마음이 많이 지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예. 혹시 따님께서는 좀 경찰 조사는 받으신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자수식으로 자술서도 쓰고 이제 피해자 신문도 한번 받고요. 네. 그리고 피의자로 해서 경찰서 2군데서 받았어요. 피의자로도 이제 조사를 받으시고 피의자 신분으로도 조사를 2번 정도 받으셨다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으신 것은 물론 이제 공범으로 이제 몰려서 이제 억울하게 지금 조사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아시다시피 이제 인출이나 운반에 가담하면은 이 보이스피싱 사기죄 그 방조범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조의 의사가 있어야 되지 자기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 운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뭐 대법원 판결에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어떻게 예. 속았는지는 그러니까 그 운반을 하게 된 그 과정을 잘 모르시나요? 이제 그 돈을 처음에는 한 1억에 큰 돈을 잃었잖아요. 예. 그 돈을 해소를 해주고 이제 그런 조건을 해서 자꾸 이게 유인을 했던가 봐요. 네.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이 해소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피해 상태가 커지면서 이제 운반을 도와주면은 돈을 뭐 돌려주겠다라거나 혹은 예,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또 입금을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통장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그 돈이 다시 해소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네 그거는 그게- 이제 피해를 입으신 과정이고 그 아니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전달 과정에서 네네 전달 과정에 한좀 많이 했던가 봐요. 그럼 이제 정확히 그 과정은 모르겠어요. 딸이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서 네네 제가 좀 못 물어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내가 말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럼 현재 지금 뭐 따님께서 구속되신 건 아니시죠? 구속된 건 아니에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이제 이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반 공범 혐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것도 혹시 전달 못 받으셨나요? 따님한테? 아까 말씀하신 이게 되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라서 쉽게 못 물어보시는 건 알겠는데 운반하게 된 네. 계기나 혹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야, 상당히 호의적으로 수사관들은 호의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네. 피의자 신문 받을 때. 네. 그래서 자,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그 전달 과정 있잖아요. 예. 그거를 다 이렇게 뭐랄까요? 정확하게 그 장소와 그것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경찰서에 조사를 하면서 보냈던가 봐요. 그거를 장소 네. 그러면서까지 엊그저께 문자가 왔는데 예. 경찰은 한 명은 외국인 한 명은 검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달자. 네. 그래가지고 그런 지금 상황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사까지 가게 되면 그 과정을 어떻게 지금 현재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만약에 검찰까지 넘어가게 되면 어떤 뭐를 준비를 해야 하는지 참 그게 답답하거든요. 이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 이 범죄를 도와준다라는 어떤 인식이나 의사가 없다면은 예. 당연히 이제 혐의 없음을 받고 이제 뭐 처벌받지 않고 이제 그 불기소가 될 것인데요. 그냥 본인- 그런 것을 네. 이제 증명해 나가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일반인은 참 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걸 방어를 해야 하는지 어떤 게 그런 게 참 지금 답답하거든요. 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다면 좀 답변 드리기가 좀 모호한데 당연히 이제 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사에 대응을 하고 입장을 이제 밝히는 게 특히나 따님같이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의 정도가 좀 높고 실제로 실형이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 혐의가 높다고 보면은 조사 상태에서부터 이제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여건에 예. 따라서 이제 지금 당장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은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인식이 없다는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실관계와 함께 본인의 피해 사실과 함께 그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잘 정리를 해가지고 입장을 밝혀야 할 텐데요. 따님께서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좀 약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따님께서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처음에 입으실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얼마라도 자신의 피해를 보존받기 위해서 그 범죄를 도와주면은 내 피해는 보존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도왔다면은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담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피해와 별도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자들과 주고받은 뭐 카톡이나 문자나 뭐 전화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도 다 정리하고 시간 순서대로 해가지고 내가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모르고 피해를 입고 모르는 상태에서 운반까지 도와줬다는 거를 이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수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뭐 따님께서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고 변호사가 지금 선임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로는 하지만 또 수사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이제 신뢰관계인으로 해가지고 가족들을 동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조사를 잘 받으셔야지 이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뭐 수사가 이제 종결이 될 것인지 그 이후에 기소가 될 것인지 있어서 이제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처벌이 좀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런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다만 따님처럼 억울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아르바이트 형식이 됐든 방금처럼 속아서 했든 간에 잘 모르고 운반을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기소가 되고 수사 과정에서 그 의혹이 해소가 돼가지고 이제 무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수사관님들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지만 좀 호의적인 입장에서 두 번의 어떤 수사를 받으셨다는 걸 봐서는 좀 억울한 입장이 좀 소명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따님이 그 직접 경험자인 따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따님의 입장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뭐 선임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나중에 불치기 손해를 막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운반을 돕게 됐는가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증거를 포렌식까지 다 했어요. 전화를. 아, 네네네. 전화기가 두 대가 돼서갖고 한 대는 지금 현재 경찰서에 있고 한 대는 아이폰인데 그 포렌식을 했는데 많이 그게 다 지워져 그쪽에서 늦게 포렌식이 된 바람에 다 지워졌던가 봐요. 그럼 휴대전화는 누구 휴대전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따님 휴대전화? 핸드폰, 따님 핸드폰이요, 딸. 아, 따님께서 휴대전화를 두 개를 쓰신 거예요? 하나를 또 만들어게 하고 또 하나를 만들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네. 카톡을 만들어게 하고 또 카톡을 만들어 놓으면 또 지우라 했으면 지우고 또 포렌식이 하고 해가지고 텔레그램을 설치하라게 하고 또 해놓고 나서 또 지우라게 하고 또 지우라게 해서 또 지우고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포렌식을 하니까 많이 지워져 많이 내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경찰서에 말씀하신 거 본 게. 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인들과의 어떤 의사 연락이 어떻게 이어지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걸 좀 확인을 해야지 따님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거라서 아마 확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뭐 포렌식도 포렌식이지만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이 뭐 억울한 사정에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 사실관계를 잘 정리를 해서 본인이 억울하게 이게 보이스피싱에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수단으로서 이용당했다. 내가 가담한 게 아니라 이용당했다라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진술하시고 그걸 소명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따님을 좀 격려를 하셔가지고 좀 다독여가지고 이 수사 과정이라든지 기타 이제 이 앞에 이후에 대응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응하셔야지 억울한 어떤 혐의를 벗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서에서 네. 이제 그 내용 정보 내용도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어떻게 진술을 했는가 좀 보려고요.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본인 진술을 적은 조서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해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진술 내용도 확인하시고 진술이 잘못된 부분이나 말이 반복될까봐 괜히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일관되게 이제 진술해야 되는데 순간적인 착오라든지 망각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 진술된 부분이 있다면은 즉각적으로 그걸 예. 정정하시고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진술이 들어간 이제 피의자든 진술 요소도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기억을 한번 다시 상기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쪽에서 검찰로 넘길 건지 안 넘길 건지 그걸 또 이렇게 그 수사 과정 그거를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네, 뭐 송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아마 예, 통지를 받으실 경찰서에서 것 그거 같은데. 알려준다고 네. 인터넷에서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네, 뭐 휴대전화라든지 기타 문서로 이제 보내주고 있으니까 일단 그거 확인하시고 예, 만약에 뭐 송치 결정이 난다면 이제 더 적극적으로 혐의가 일부 이제 소명된 거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한 30대 중반인데요. 네, 결혼도 미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사회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계약도 해지가 되어버리고 지금 그런 과정이거든요. 어떤 계약이 해지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교육계에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네. 애들 가르치는 그런 쪽이거든요. 아, 교사이신가? 기간제 교사이신가요? 그런 쪽이에요. 예, 예. 아, 그래서 네. 돈도 돈이지만은 잃어버리니까 두고라도 이건 그게 다시 옛날처럼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거든요. 그게 참 하기가 힘드네요. 일단은 뭐 혐의를 벗으셔야 피해 보전 절차라든지 기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당하게 어떤 계약이 해지된 거라든지 다 이렇게 되돌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해야 하는 건지. 네, 일단은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걸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이제 여건이 옳지 않다면은 이제 그 상담이라도 일단 받아보시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변호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법원 경찰도 하게 되면은 또 이 합의 문제도 많이 그 영향이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합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피해 금액의 합의. 아, 그건 이제 혐의가 인정됐을 때의 문제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이제 최선을 다하셔야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전달체 그거는 혐의가 인정된 거 아니나요? 그러면? 그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지, 혐의가 예. 인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혐의가 어느 정도 이제 소명이 되면은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그 혐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결정이 됐다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수사기관에서는 일단은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이 좀 있으면은 일단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단순히 피의자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조사를 2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이렇게 크게 실망하시거나 좌절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네. 또 따님의 말씀이 사실관계에 부합을 한다면은 당연히 무혐의로 혐의 없음 그 불송치 결정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돈 벌기 위해서는 그런 아니라기 위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네, 맞습니다. 네.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예. 아까 범인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이용당한 그 과정, 예. 무슨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 형제들이 잡았을 때 그때까지도 검사인 줄 알고 계속 울고 불고 난리더라 이거예요. 아, 마지막 경찰이 잡은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촌 언니가 네네. 그걸 녹음을 했던가 봐요. 끝까지 막 버티니까 검사라고 끝까지 버티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 말씀 끊어 죄송한데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따님께서 계속 이렇게 긴망된 상태에서 속은 상태에서 범죄 피해도 있고 범죄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어떤 정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수사기관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가능하다면은 뭐
은행 같은 데서 잡혔다면은 이렇게 따님께서 네, 그런 뭐 CCTV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예. 확인하셔가지고 기망 상태에 있었다는 거를 충분히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시거나 수사기관한테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네. 그러면 그 녹음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 혹시 그게 그러면 그 우리가 속기록이나 해갖고 막 경찰에 그 제출해야 하나 어떻게 방법이 뭐나요? 일단은 음성 파일을 바로 제출을 하셔도 되고요. 좀 더 예. 이제 내용이 방대해서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를 좀 용이하게 해주고 주장을 좀 더 명료하게 하시려면은 녹취록을 작성하거나 그 녹취 파일 중에서 일부 부분을 지금 그 약간 편집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시는 게 좋겠죠. 꼭 녹취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일을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기록으로 해서 해야 한다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속기록은 이게 문서로서 이제 제3자가 확인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출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파일의 어떤 음성 녹음이 굉장히 길다거나 긴 내용 중에서 어떤 경중이라든지 주요도를 따지기 어렵다면은 그 부분만 자르거나 그 부분만 속기록을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부분은 이제 제출을 하면은 어떤 제출 취지와 함께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은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수사기관에서 뭐 속기록을 작성하든 속기록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권유를 할 거니까요. 일단 파일이 있다면은 그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그 존재와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게 더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게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으면 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당연하고 너무 기본적이고 반복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일단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어떤 범죄의 고의나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그 범죄 가담하는 고의나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이용당했다는 점, 그러니까 운반책으로 그 운반책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반에 이용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실관계를 잘 설명해야 되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실관계들을 보여주는 뭐 통화기록, 기타 뭐 음성 파일 그리고 뭐 영상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정리를 해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시고 진행 상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일단 당사자가 따님께서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범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관되게 주장하십시오. 네, 자료와 함께.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지금까지 이제 무너진 모든 것이 부모로서 모든 것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오로지 공부만 하다시피 세상에 발을 들이지 않은 형태에서 이런 일을 그러니까 부모로서 네네네. 아이고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요.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나이가 많거나 어떤 전문 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기 행위의 그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이렇게 자책하거나 따님을 가볍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수습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따님의 진술이 중요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따님을 다독여서 격려를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지 자칫 본인도 1억 넘는 피해를 입다 보니까 자포자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냥 결단을 극단적인 결단 그런 걸 생각까지 하고 있다가 혼자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요새. 네네네. 그 부분은 또 수사기관에 말씀을 하시고 본인 진술에 자신 있으면은 이제 뭐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이런 것도 요청을 하시고 해가지고 본인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선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모르고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님분 잘 다독이셔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희 집 근처에는 큰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 한가운데 맨발로 황토를 밟으며 걸을 수 있는 맨발 걷기 구역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곳에서 맨발로 걷곤 했는데요. 하루는 여느 때처럼 맨발로 황토를 밟으며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에서 엄청난 고통이 느껴져 뒤로 넘어졌습니다. 발바닥을 보니 크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발에 깊이 박혀 있었는데요. 순간 저걸 빼면 출혈이 심하겠다 싶어 119 좀 불러주세요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어떤 아주머니가 나타나 제 발에 박혀 있던 유리 조각을 순식간에 빼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다행히 119가 재빠르게 도착해 큰 문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맨발 걷기 구역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유리 조각을 빼버린 아주머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사람들이 맨발로 걷는 구역이라면 이런 안전사고에 더 유의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맨발 걷기 구역을 관리하는 좀 관리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해당 관리자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해당 관리자가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부실한 관리가 있었고 그런 부실한 관리에 어떤 고의나 어떤 중요한 과실이 있었다면은 해당 관리자에게 민법 제750조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관리자, 해당 관리자의 어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그 관리 소홀, 관리 부실에 대해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곤란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해당 관리자에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국가 소유의 공원이라면 공무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그 영조물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인데요. 영조물이라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시설, 공익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당연히 공원 역시 그리고 이 공원의 시설물 역시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근데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람은 그 용도에 따라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그 맨발 걷기 구역이기 때문에 맨발로 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안전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유리 조각이 있어가지고 다칠 정도가 된다면은 분명히 어떤 관리상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영조물 책임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유리 조각이 없었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CCTV를 돌려서 유리 조각을 버린 사람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맨발 걷기 구역에 유리 조각을 누군가가 고의로 버렸다면은 그 사람은 일단 그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네. 재물손괴죄라 하면 이제 흔히 손괴라고 하니까 파손 개념만 생각하시는데 그 어떠한 그 손괴라면 그 재물을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일체 행위를 말하고요. 그게 네.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맨발 걷기 구역은 이제 맨발로 걷는 목적으로 설치된 물건인데 거기에 유리 조각을 뿌려가지고 그 효용을 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해당하고요. 또 이 재물손괴로 인해 가지고 이 상담자분께서 발에 어떤 큰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재물손괴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로 인해서 제3자에게 상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특수상해에 맞먹을 정도, 특수상해보다 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버린 사람을 잡아가지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시키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유리 조각을 빼버리신 아주머니가 있으셨는데 안일한 대처로 만약 생명이 위급한 상황까지 갔다면 이 아주머니에 대한 법적 처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를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은 어떤 과실로 어떤 아무리 그 선의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과실로서 상대방의 어떤 상해 상태를 더 추가하고 확대시켰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이 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야박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이렇게 법원 이제 응급의료법에서 5조 2에서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나 사상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이르더라도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주머니의 행위가 이 상담자분께서 어떤 생명에 어떤 위험이 있다고 보아서
어떤 그 부분에 어떤 고의나 과실 없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선의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은 이 아주머니는 이제 뭐 처벌을 받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만에 하나 이번 사고의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다면 앞으로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누구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까 이제 그 해당 관리자에 대한 어떤 750조 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에 대한 용조물 책임으로서 좀 손해배상, 국가배상 책임을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후유장애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서 치료비나 생계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은 경우가 한다면은 네. 당연히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용조물 책임, 국가배상 책임을 물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조물 책임이라 하면 흔히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구속 요건이 어떤 성립하면은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 용조물 책임은 이 용조물 설치 보존상에, 설치 관리상에 하자가 있다면은, 그 하자만 존재한다면은 그 하자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별도로 어떤 고의나 과실을 추구를 할 필요 없이 용조물의 어떤 그 맨발 걷기 구역 내에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주장해서 입증해서 책임을 배상받을 수도 있고, 또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 자력이 좀 담보가 되어서 충분한 어떤 뭐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만약 날카로운 물질에 주의하라는 안내 표지가 있었다면 이 유리 조각을 밟아 상해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묻기는 힘들까요? 일단은 단순히 주의사항 안내 표지만 있다고 해서 설치 관리상의 어떤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어떤 주의 의무는 설치뿐만 아니라 그 보존 차원, 그 관리 차원에서 어떤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내 표지도 만들고, 실제로 해당 지역의 어떤 출입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수시로 이제 와서 그 부분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의 의무를, 이렇게 안전 조치 의무를 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안내 표지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지자체나 국가에서 어떻게 이 용조물 그 설치 관리하는 곳에서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충분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나 지자체, 특히 이제 공원 같은 경우는 이 국립공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설치하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용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 용조물 그 설치로 인해 가지고 이 그 시설물의 어떤 하자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입으셨다면은 즉시 해당 지자체에 이걸 신고하고 용조물의 어떤 하자에 대해서 이제 입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일단은 손해배상 책임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당시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피해 범위, 그러니까 뭐 의무기록이라든지 진단서라든지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그 부분을 좀 배상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남동생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서 상담 드립니다. 남동생은 여러 해 동안 백수로 지내왔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한다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고 물으니 대답을 회피했는데요. 직감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 캐물었더니 정말 어이없게도 마약을 운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3번 정도 했고 앞으로 더는 안 할 거라고는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자수하라고 설득 중인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만약 자수를 하게 된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자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정말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지 갈등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연을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네, 뭐 상담자분께서 이제 형제로서 이제 고민과 어떤 고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동생분께서 이제 이 사안의 중대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자수를 권유한다든지 신고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이제 이 동생분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약 운반책 같은 경우 정말 큰 죄 아니겠습니까? 보통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예, 마약은 이제 흔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마약관리법이라고 하는데, 이 마약관리법에서는 이제 마약의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소유, 관리, 수수, 그리고 운반, 사용 모든 이 부분을 이제 그 처벌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처벌하는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그 공공의 어떤 그 보건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국가적 법이 사회적 법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사회적 법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운반책도 당연히 이렇게 중대한 범죄이고, 실제로 마약 운반책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 형식이 됐든 뭐 지인 관계가 됐든 이렇게 흔히 이렇게 속칭으로 드라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마약을 놓고 간다. 그래서 이게
운반이 됐든 관리가 됐든 이렇게 운반이나 관리 행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대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의 수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의 종류라든지 행위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운반 같은 경우도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이제 5년 이하 징역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통상 이 범위 내에서 많이 선고가 떨어집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운반했을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거 역시 이제 고의범이기 때문에 네. 어떤 마약을 내가 운반하는 고의 혹은 어떤 미필적 고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하는 경우만 처벌을 받고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받아 가지고 운반해 준 것이라면은 처벌받지 않겠죠. 상담자분이 남동생에게 자수를 하라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수를 한다면 감형이 가능할까요? 네, 뭐 자수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를 본인이 이제 자수를 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개선의 취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수를 하면은 감형이 가능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하고 이로 인한 그 마약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은 이 범죄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다면은 감형이 가능합니다. 딱 3번 마약을 운반했다고 하는데요. 초범인 경우 감형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네, 뭐 어떤 재판을 해봐야 하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초범이고 자수를 한다면은 그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초범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교육이나 치료 등의 조건을 걸어서 검찰에서 이제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조건부 기소유예는 이제 검찰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장담할 수는 없고 일단 딱 3번 마약을 운반했고 그 내용이 경미한 편이고 초범이라면은 감형을 받아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동생이 자수를 하지 않을 경우 상담자가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 상담자분도 처벌받게 될까요?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네. 신고를 하지 않아서 처벌받는 것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인데요. 하지 않은 것을 처벌받는 부작위범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관계나 어떤 의무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지 않은 것,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인데 일반인 및 의료인의 마약류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원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신원이 밝혀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수사기관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신고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피의자가 앙심을 품고 보복할 가능성도 있고 신고자에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제 우리 법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리고 특정 범죄자 등 보호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서도 이제 마약류 관리법을 포함한 특정 범죄에 있어서는 인적사항 비공개, 비밀보호, 신변 안전조치, 구조금이나 보상금 지급, 진행상황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제 법령과 어떤 행정 절차에 따라서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은 특별히 수사기관한테 신변 보호에 대한 어떤 조치를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상담자분이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까 좀 본인이 고민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제 자수를 권유하고 네. 뭐 본인과 또 온 가족이 나서 가지고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범죄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선처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마약 사범의 경우 판매책과 더불어 투약을 하는 경우 처벌이 강하게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당연히 이제 투약 같은 경우는 이제 운반뿐만 아니라 투약은 이제 본인 몸에 하는 거고 본인이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본인이 투약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감형이 된다거나 뭐 선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되고 보통 이제 이 운반이나 소지하시는 분들이 투약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같이 겹쳐져 있으면은 이게 각각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마약이 사회적 범죄로 떠오른 지 꽤 오래되었고 네.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마약 범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분께서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생을 잘 설득해서 자수를 시키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신고 행위 자체가 가족들이 가까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선처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진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